안녕하세요. 지원전쌤이에요. 오늘은 고1 학생들을 위한 내신 한국사 근대 파트, 그 중에서도 소단원 2단원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오늘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파트입니다. 우선 너무 중요해요. 모든 주제가 한 문제씩 나올 거야. 내신에서는 다 중요하고요. 그래도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단원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고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니까 모든 주제들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학습해 두셔야 돼. 아시겠죠? 그렇고요. 이 단원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근대 국가를 수립해 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위해 살펴볼 거예요. 그럼 근대 국가란 뭐냐면 조선까지는, 지금도 조선이지만 이 전까지는 왕이 국가의 주인인 나라였어요. 근데 근대 국가라 하면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이 주인인 국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직은 물론 이제 근대까지는 조선이고 조선에는 왕이 있기 때문에 조선이 나라의 주인이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이 주인인 국가로 나아가고자 노력을 한다라는 거지.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80년대 초반 개화 정책부터인데 내 생각에는 조선 중립화론까지 하고 한번 끊고 그 다음에 동학부터 쭉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럼 80년대 초반 개화 정책부터 보겠습니다. 76년에 강화도를 맺고 그 바로 다음 1880년대 초반인데 이때 여러 가지 조선 정부 자체적으로 개화 정책, 개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개혁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화 정책, 개혁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주로 시험 문제는 요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색깔 보세요. 요게 여러 가지 개혁 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 밑에 사절단도 살짝 나올 수 있어요. 살펴보시고 그러면 개화 정책 기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화 정책 기구, 이 80년대 초반 개화 정책을 담당했던 기구 이름이 통리기무아문이에요. 외워두세요. 뒤에 1차 가보개혁 때 군국기무처랑 그렇게 헷갈려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세요가 아니라 헷갈리면 안 돼요.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그 밑에 12사라는 하위 기구가 있고 통리기무아문이랑 12사가 주도해서 개혁을 주도하는데 이걸 총괄하는 기구가 통리기무아문인지가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도 이제 좀 서양식 기구를 몇 개 세워요. 그 첫 번째가 별기군이에요. 별기군은 신식 군대야. 즉 서양식 군대. 그래서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서 좀 새로운 무기로, 새로운 훈련 방식으로 키워내는 군대고요. 우리 조선 후기 때 군사제도 배워보면 알겠지만 조선 후기 군사제도는 5군형이라고 하거든. 그 5군형을 2개 0, 즉 2형으로 통폐합해요. 5개를 2개로 줄였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그리고 신식 군대를 창설했다. 걔가 누구냐? 별기군이다. 오케이? 화폐는 전환국, 화폐를 담당하는 새로운 기구고요. 인쇄출판은 방문국에서, 우표는 우정총국에서, 우정총국, 지금 우체국이죠. 통역은 동문학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런 기구들이 새로 세워졌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이게 언젠지 알아야 돼. 이게 언제라고? 80년대 초반 개화 정책 때 만들어진 애들이라고. 그거 우선으로 알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해외 여러 가지 외교 사절단을 보내는데 일본에 보낸 게 2개예요. 수신사랑 조사시찰단. 수신사는 또 1, 2차로 나눠서 파견해요. 첫 번째가 김기수 일행이고요. 두 번째가 김홍집 일행이에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일본에 가서 수신사는 일본으로 간 거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는데 초점을 둬요. 근데 2차 수신사의 특징은 김홍집이 파견이 됐는데 이게 조일 무역 규칙이잖아. 그 내용을 좀 수정해 보려고 일본에 파견한 목표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했고요. 여러 가지 일본의 근대화 정책, 일본은 메이지 슈인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서 근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우러 갔어요. 이해가죠? 그 이후에 조사시찰단 한 번 더 파견하는데 얘는 비밀사절단이야. 몰래 갔어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좀 내신을 어렵게 내는 학교는 수신사랑 조사시찰단을 비교하게 시켜. 그러면 조사시찰단은 비밀로 갔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82년에 미국이랑 수교를 맺잖아. 그래서 미국과 수교에 관한 정보를 얻으러 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제도 관련돼서 또 배워오고요. 이 내용을 고종에게 보고서로 제출했다. 그래서 고종은 이 조사시찰단 단원들을 통례기무하면 관리로 임명하고 얘네들의 내용을 이제 위에 봤던 그 80년대 초반 개화 정책에 반영을 해요. 이해가죠? 그리고 중국에는 영선사를 파견해서 주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워와요. 이때는 이제 김윤식이라는 관리를 파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녀와서 이제 선진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웠잖아. 청나라에서 그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기기창을 설립해요. 기기창은 종종 나와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바뀌는 게 보빙사인데 우리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했죠. 그래서 미국 공사관, 정권공사, 뭐 정권공사라 해도 되고 공사라 해도 돼요. 근데 내 책은 공사라 돼 있네. 공사를 파견했고 외교관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보낸 외교관. 그 부임 담력을 파견한 게 보빙사다. 민영익과 홍영식을 주로 이주로 파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80년대 초반 개화 정책은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우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개화 정책들이 80년대 초반이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까지 알아두면 되고요. 만약에 조금 선생님들이 요 밑에 부분을 강조했으면 각 외교 사절단의 특징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위정척사 운동. 자, 위정척사 운동 보겠습니다. 위정척사 운동은 일단 시기별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또 설명하고 자세히 다시 알려줄게요. 위정척사 운동이 뭐냐면 정도를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야. 정도라 하면 올바른 길인데 올바른 것은 오로지 성리학 이외의 모든 것은 사악한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성리학적 가치만을 지키는 운동을 위정척사 운동이라 해요. 당연히 보수 유생들, 보수 양반들이 주도를 했고요. 성리학 가치관을 강조하는 유생들. 그래서 서구 열강의 침략과 개화 정책에 맞서서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는 운동. 그래서 각각 이 1860년대는 어떤 주장을 했는지 이들이 70년대 어떤 주장을 했는지 80년대 90년대 각각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구분해서 알아두면 돼요. 오케이? 첫 번째 인물도 잡아둬야 돼요. 1860년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랑 그때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시절이에요. 당연히 그 보수 유생들 입장에서는 그 백인들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항로, 기정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서양이랑은 친하게 지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가 병인양요랑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랑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병인양요랑 신민양요가 있었던 때인데 특히 이제 신민양요가 71년이고 병인양요가 66년이어서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높았고요. 그리고 19세기 초부터 어쨌든 18세기랑 19세기 초부터 계속 조선에서 천주교가 많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을 얘네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척화주전론이라 해서 서양 세력과 싸우자, 화해를 배척하고 싸우자라고 이야기한 게 척화주전론이고 특히 뭐 프랑스랑 싸우자고 했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리고 대원군도 저 미국 프랑스랑 수교하기 싫어했잖아. 그래서 이항로랑 기정진도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해요. 이때는 뭐 이 위정척사이들이랑 대원군이랑 생각이 맞았던 건지 이해가죠? 그래서 저 서양 오랑캐 특히 프랑스에 대해서 우리 맞서자, 걔네랑 사이좋게 지내지 말자 이랬던 게 1860년대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70년대 무슨 일이 있었냐면 76년에 우리가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죠. 근데 우리 성리학 유생들 입장에서는 일본도
굉장히 싫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최익현이라는 성리학자가 최익현 언제 나왔게? 아니구나. 그래. 대원군 하야할 때 나오고 이때도 나오고 나중에 의병 때도 나와요. 어쨌든 최익현이 외양 일치론 일본도 서양 세력과 같다. 둘 다 꼴보기 싫다. 왜 우리가 일본과 개항을 해야 되냐 등등등 이런 불만을 제기해요. 그래서 일본과의 개항 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렇지만 개항해버렸죠. 80년대는 우리가 82년에 누구랑 수교를 맺죠? 미국과 수교를 맺죠. 그리고 미국과 수교의 배경은 조선 책량이 유포되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 책량이 유포되고 미국과 수교를 하려고 하고 또 80년대 초반 여러 가지 개화 정책도 일어나니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보수 유생들은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만손이라는 유생들 그 성리학자 중심으로 영남 유생들, 영남 성리학자 양반들이 주도를 합니다. 홍재욱은 또 국왕을 직접 비판했다가 처형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주로 80년대는 이만손 위주로 나와요. 이만손은 뭘 했냐면 이만손 포함 자기 밑에 있는 1만 명의 유생들이랑 단체로 상소를 올려. 그걸 만인소라 그래. 10,000명이 올리는 상소. 어떻게 하냐면 저 경복궁 앞에 가서 단체로 10,000명이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나? 어쨌든 그래서 개화 정책 반대하고 그리고 미국과 수교를 그만하자.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죠. 정부한테 혼나요. 네. 고종은 생각보다 개화랑 개항이랑 개혁에 대한 의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혼나고요. 1890년대는 이들이 항일 의병으로 활동을 합니다. 좋은 점, 열강의 침략, 일본이랑 서양의 침략을 미리 파악하고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반외세 반침략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세력에 반대했다. 하지만 너무 이제 그 개화 정책을 하지 말자는 것까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조선의 개화 정책과 근대화를 지연시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이모곤란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강조하죠. 근대부터는 뭐를 외워야 된다고? 연도. 이모곤란 1882년입니다. 외우세요. 얘기했어 나는. 그때 가서 외우면 안 외워져요 여러분. 시험 직전에 가서 이거 달달 외우려고 하면 외워질까? 못 외우더라고. 미리미리 하는 애들이 그때 가서도 외워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모곤란 직전에 여러가지 나라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개항 때문에 특히 이제 양국의 무제한 유출 있죠. 조리 무역 규칙에. 물론 이제 내가 설명했을걸? 그게 그 조항을 넣은 건 아니고 양국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 쌀들이 계속해서 일본을 빠져나가요. 조선에 쌀이 없으니까 쌀값이 폭등하죠. 당연히 그 돈 없는 시민들은 하층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해가지? 그리고 민씨의 집안에 대한 불만, 그리고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 개화 정책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백성들한테 다시 세금으로 걷어요. 문제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거는 간접적인 배경이에요. 어쨌든 농민들이랑 하층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간접적인 배경이고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99인 차별이죠. 들어봤죠? 99인들이 99인 가장 큰 문제는 그 월급을 13개월이나 밀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 중에 직장 다니는 학생, 고1 학생들이니까 직장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해본 학생들은 가끔 한 명이네. 한두 명쯤 있던데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월급 하루가 아니라 3시간으로 늦으면 미쳐요 사람이. 근데 13개월을 물렸어. 1년 하고도 한 달을 못 받았다고 월급을. 제정신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이해 가죠? 겨우 군대 13개월 만에 심지어 월급을 받았는데 당시에 월급을 쌀로 줬거든요. 거기에 쌀보다 모래랑 겨가 벼 껍질인데 그게 더 많은 거야. 화딱지 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99인들이 들고 일어난 게 이모군란입니다.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란이에요. 99인들이 정부 고위 관료들의 집을 습격해요. 그래서 당시 선해청이라고 해서 우리 군인들 월급 주는 관청이 선해청인데 거기 담당자가 민경훈데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명성황후를
찾으러 가요. 당시 명성황후가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명성황후를 잡으러 쫓아갑니다. 그리고 뭐 기타 별기군 교관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도 공격하고요. 근데 여기다가 군인들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든 하층민들까지, 그냥 하층 농민들까지 합세해서 규모가 커져요. 이때 민비는 충주로 도망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식군인들은 이제 거의 뭐 궁궐까지 불태우고 이런 상황에서 고종은 이걸 본인이 수습을 못하니까 누굴 찾아가면 대원군한테 가요. 그래서 대원군한테 이걸 맡기고요. 결국 대원군이 재집권해요. 그래서 대원군이 뭐를 하냐면 대원군이 구식군인들 편을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통리 기무 아문이랑 방금 그 80년대 초반 개화 정책을 담당했던 기구죠. 그리고 별기군 신식군대를 폐기해요. 그리고 오군영을 부활시킵니다. 구식군인들을 위한 정책을 했던 거죠. 그리고 대원군이 명성황후 장례식을 선포해요. 이때 명성황후가 충주로 도망갔는데 옷만 가지고 장례식을 치러버린단 말이지.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이후로는 사실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도 뭐 굳이 몰라도 되는 얘기인데 역사적 흥미를 유발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왜 대원군은 그럼 이걸 했을까? 가장 전통적인 설은 일단 대원군이랑 명성황후랑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설에 의하면 그 명성황후 첫째 아들을 대원군이 죽였던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죽인 건 아니고 명성황후 첫째 아들이 항문이 막힌 상태로, 그러니까 피부에 막힌 거지 상태로 태어났는데 이제 그걸 이제 뭐 서양 의학의 힘을 빌려서 뚫으면 뚫을 수 있거든요, 수술로서. 근데 대원군이 이제 혹시 뭐 대원군 우리 흔히 얼마나 그 서양 세력의 반감이 강해요. 그러니까 서양 의학 빌리는 것도 싫고 그럼 뾰족한 거를 항문에 대는 것도 싫으니까 그 아이한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아이한테 한약을 다려 보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거 먹고 죽었다라는 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민비가 대원군을 안 좋아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리고 대원군은 본인이 직접 정권을 잡았으니까 정권을 이제 내놓기 싫으니까 민비 장례식을 치러버리고, 민비 너는 이제 어디서 살던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조용히 없는 듯이 살아, 죽은 사람처럼 살아 라고 하는 게 조금 전통적인 학설이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명성황후 평전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도 명성황후에 대해서 알아야 어떤 건 잘못되고 어떤 건 좋은 점인지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책을 읽었는데, 거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대원군이 그렇게까지 민비랑 사이가 나쁘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대원군은 당시 이제 구식군인들이 민비를 계속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대원군은 장례식을 치러버리면서 다른 구식군인들이나 하층민들한테 민비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러버리면 어쨌든 뭐 죽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공식적으로는 구식군인들이나 하층민들이 더 이상 민비를 찾아서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으로 장례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두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지금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였고, 그냥 뭐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 한번 재밌으라고 해봤고요. 자, 근데 조선 정부가 청해 군대 파견을 요청해요. 그때 아마 그 청나라로 가 있던 조선 사신들 있죠? 걔네들이 요청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청이 조선이 군대를 파견하고요. 이때 청나라가 흥성대원군을 이모군란 주동자로 지목하고 체포해요. 청나라로 체포해 가고요. 그래서 명성황후는 충주에 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궁궐로 복귀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모군란이에요. 자, 어쨌든 이모군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이모군란의 결과가 제일 중요해. 어차피 99인의 내용 무조건 나올 거고, 이게 99인의 내용 때문에 일어난 거면 이모군란이다 라는 건 웬만한 학생들이 다 잡아요. 그 결과를 알아야 돼. 첫 번째, 청나라가 조선에게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어쨌든 이게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진압을 했고, 그리고 흥선대원군도 데려갔고,
그때부터 조선 너네는 안 되겠어. 내 말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청나라는. 그래서 뭘 하냐면 청나라가 조선에 내정 간섭을 하려고 여러 가지 사신들을 정식으로 외교 고문이에요. 청나라 신하들을 파견하지. 그래서 위안스카이 우리는 동아시아사 할 일 없고 해도 내년에 하니까 위안스카이랑 마건상, 마젠창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라는 청나라 관리 2명을 조선의 내정 간섭을 위해 파견하고요. 조선 외교 고문으로 독일 외교관이었던 멜렌도르프를 파견해요. 그냥 둘 다 조선 내정 간섭하려고 청나라가 파견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얘네가 이모군란 직후에 왔다라는 걸 알아야 돼.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걸 조선과 청나라가 체결합니다. 첫 번째,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규정했고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때 일본이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했잖아.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근데 다시 청나라가 이걸 체결하면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면서 조선이 청나라 속방임을 한 번 더 규정을 했다고. 다시 청나라가 이제 조선 내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일본한테. 이야기하죠? 이해가죠? 응? 그리고 이 부분 청상인의 내륙 진출을 허용한다라는 표현은 우리 4단원 경제사 가서 중요하게 배워요. 오케이? 그래서 한성 양화지 개방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이게 조천상민 수륙 무역장정 내용인지는 알아야 돼. 오케이? 그 다음 아까 위에서 일본 공사관이 불탔다 그랬죠. 왜냐면 그 별기군 교관이 일본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구식군들이 또 일본에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 외교관을 불태워버렸는데 재물포 조약을 한국이랑 조선이랑 일본이랑 체결을 해요. 그래서 조선은 일본에 배상금 지불하고요. 조선 서울에 일본군이 주둔해요. 공사관을 경비하려고.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래서 요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모군란 결과로 요 세 개 무조건 외워두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이제 개화 정책을 또 지속해서 추진했다. 근데 약간 돈 없어서 잘 안 됐다는 내용도 있어요. 오케이? 다음 갑신정면 보겠습니다. 갑신정면 역시 연도부터 외우세요. 이건 84년이야. 이모군란 직후에 근데 개화파가 쪼개져요. 개화파는 개혁을 하자고 주장했던 신하들이야. 얘네들이 18세기의 실학자들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 실학자들의 후계자들인데 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우리 조선도 개혁해보자라고 주장했던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신하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둘로 쪼개져요. 옹건개화파랑 급진개화파. 자, 그러면 온건개화파랑 급진개화파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내는 학교들도 있더라고. 한번 볼게요. 온건개화파는 얘네들의 개혁 방향은 동도서기론이야. 그러니까 천천히 개혁하자는 뜻이야. 동양의 정도, 동양의 제도에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법과 제도는 그대로 두제, 정치 제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자. 이게 중국에서 했던 양모운동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자 우리도. 그리고 청나라랑 사이좋게 지내고 또 민씨정권이 청나라랑 타협해서 잘 지내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김홍직, 김윤석, 어윤중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급진개화파가 더 중요해요. 급진개화파는 문명개화론이라 해서 한 번에 다 바꾸자는 거야. 뭐까지? 조선의 법과 제도까지 서양처럼 다 받아들이자. 이걸 누가 그랬냐면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일본을 전체적으로 개혁할 때 걔네들은 서양의 법과 제도까지 받아들여서 아예 싹 다 갈아엎었거든요. 우리도 그처럼 다 개혁하자라고 하는 게 급진개화파예요. 그리고 청나라의 관계 청산. 청나라랑 조공책봉 관계, 4대 관계 청산하자. 우리도 나름 떳떳하게 청나라를 마주하자라고 했고요. 대표 인물로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등등 있습니다. 자, 이 급진개화파가 주도한 게 그럼 갑진정변이겠죠? 자, 이제 우리 또
조선 정부, 특히 민비씨랑 민비랑 고종이 개화 정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나라에 돈이 없네. 그래서 조선 정부랑 밀렌도르프는 당호전이라는 고액 화폐를 또 발행을 해요. 당백전 때도 그랬지만 기존 화폐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고액 화폐를 발행하면 도움은 1도 안 돼. 물가만 급격하게 올라요. 근데 이제 이때 급진 개화파였던 옥균 씨가 제가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려오겠다. 그걸 차관 도입을 시도했다라 그래. 그래서 돈을 빌려서 그걸 개화를 하자. 근데 일본이 안 해줘요. 그래서 약간 옥균 씨의 입지가 좀 떨어지죠.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야 옥균 씨가.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청푸 전쟁이 발발해. 청나라랑 프랑스랑 전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여기가 베트남이잖아 말이다. 베트남 제도는 잘 못 그려. 근데 이제 베트남 역시 기존의 청나라 입장에서 자기들의 속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프랑스가 이때 베트남을 차지하려고 시도를 했지. 그래서 또 청나라 입장에서 자기 속방이니까 자기 속방이 프랑스가 쳐들어오네.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청나라랑 프랑스랑 전쟁을 하는 게 청푸 전쟁이야. 베트남을 두고 서로 맞짱을 깠는데 그 조선에 아까 이 얘기는 안 했네. 그리고 이모군란 결과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주둔을 해요. 내정 간섭을 하려고 대략 3,000명 정도 조선에 주둔을 했단 말이야. 근데 조선의 병력 3,000명 중에서,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청나라 병력 3,000명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 청푸 전쟁으로 파견을 가요. 빠져나가 버린 거지. 그럼 대략 1,5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1,500명 남은. 이때 일본 공사관이었던 다케조라는 애가 김옥균한테 꼬드겨요. 일본 입장에서는 청나라를 계속해서 조선에서 빼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다케조라는 일본 공사가 김옥균한테 우리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 잡자. 청나라 군대 절반밖에 없다. 싹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정권 잡자. 이렇게 꼬드겨요. 그래서 급진개파가 일본 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일본 아까 제무포 조약 때 일본 군대도 일본 공사관 경비를 위해서 조선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 조선에 일본 군대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야. 얼마나 나라가 어쨌든 그 바람 앞에 등 부리겠어요. 그래서 급진개파가 일본 공사 경비병들이랑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갑진정변입니다. 그래서 우정총국 축하연, 우정총국 오픈날, 우체국 오픈날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몇몇 고위 관료들을 없애고 그 고종이랑 민비를 김옥균이 경우궁에 가둬요. 그리고 개화당 정부,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하는 정부를 따로 만들죠. 고종이랑 민비는 지금 갇혀가지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돼. 이해 가죠? 그리고 이제 김옥균이 주도하는 개화당 정부가 수립돼서 여러 가지 회의 끝에 14개조 정강을 발표해요. 첫 번째, 청나라와의 4대 관계 청산. 청나라한테 조공 절대 안 바치고 청이 잡혀간 흥선대원군은 바로 돌아오게 한다. 두 번째, 문벌 폐지. 그러니까 특정 가문에서 권력을 차지하는 걸 없애고 모든 백성들의 평등을 보장한다. 그다음에 토지개혁, 지조법을 개혁하자. 그래서 농민들에게 땅을 주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도 제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들은 청나라가 불이 나게 뛰어옵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3일 만에 진압되고요. 일본 공사관은 조선 백성들에게 의해 불타고요. 그리고 위안스카이가 본격적으로 좀 더 청나라에게 위안스카이가 청나라 애들이 본격적으로 조선을 내정 간섭하기 더 내정 간섭을 하는 거지. 이해가죠? 자, 갑신정변의 결과인 이 두 조약 너무 중요해요. 분명 이모군란의 두 조약, 조정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랑 제물포 조약 이 두 개랑 헷갈릴 거기 때문에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한성조약입니다.
조선이랑 일본이 체결해요. 갑신정부 때도 일본 공사관, 그러니까 일본의 외교관들이 조선에 머무는 공간을 공사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또 불타요. 그래서 그거 배상금을 우리가 또 물어줍니다. 근데 이모군란 때는 그냥 우리 군인들이나 하층민들이 이렇게 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불탔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배상금 물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갑신정부 때는 자기네들이 같이 하자 해놓고 왜 우리가 물어줘야 돼? 공동 책임 아닌가? 그렇죠. 이건 조금 너무하다 생각해. 어쨌든 힘이 없어서 그렇겠죠 조선이. 그다음 청이랑 일본이랑 체결한 조약이 텐진 조약이에요. 이건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 다시 등장합니다. 글씨 좀 이쁘게 써주고 싶은데 이건 청이랑 일본이 체결해요. 어쨌든 이모곤란 직후에 청나라 군대도 들어와 있었고 일본 공상한 경비병도 들어와 있었잖아. 갑신정부 때 둘이 충돌할 뻔했죠. 살짝 충돌했지만 큰 전쟁까지는 안 일어났음에도 큰 전쟁으로 퍼질 뻔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이 둘이 얘기한 거는 둘 다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자. 공동 철병이고요. 나중에 한 나라라도 둘 중에 하나, 청이나 일본 둘 중에 하나라도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일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같이 한반도에 파병을 하자라고 한 게 텐진 조약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두 개. 그래서 의랑 한계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한계는 어쨌든 좀 고위 관료들이잖아. 김옥균 급진계합파들은.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좀 높으신 분들이 주도한 개혁이기 때문에 그 하층민들 좀 그냥 평범한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하는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갑신정변의 내용 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그 지난주에 여기서 딱 끊기고 다시 촬영하는 거라 위에 걸 안 썼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다 채웠을 거니까 열심히 하세요. 다음 조선 중립화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갑신정변 직후에 이모곤란이랑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뭐 우리가 원래 기존에 당연히 청나라랑 조공책봉 관계 4대 관계였지만 청나라 내정 간섭이 더 심해졌죠. 고종 입장에선 특히 민비가 그래도 좀 줄타기 외교를 잘 했어요. 그래서 이 청나라 간섭이 너무 심해지니까 고종이랑 민비는 이걸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나라의 간섭을 좀 최소화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추진하고요. 이걸 조러 비밀 협약이라고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조선이 러시아랑 조금 친해지려고 하고 이제 여기가 연해주라 그래서 러시아 땅이거든요. 여기가 중국이고 그러면 러시아는 이렇게 한반도까지 내려오면 바로 태평양으로 가잖아. 우리 바다가 태평양이잖아. 이걸 싫어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은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남하하는 걸 너무너무 견제해. 이해가나요?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거문도 사건이야. 영국이 러시아 남하 견제를 위해서 불법으로 거문도라는 우리나라 섬을 점령해요. 거문도가 전라남도 여수 앞에 있는 바다예요. 한 이쯤 있겠지. 그래서 영국이 불법으로 이거를 자기 멋대로 점령을 해요. 왜? 러시아 남하를 견제하려고.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 이제 지울게요, 지도. 조선 이제 그 1885년인 걸 알아야 되고요. 우선 조선이 당연히 영국에 항의를 했고 러시아가 조선까지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약속해서 영국이 2년 만에 거문도에서 철수합니다. 이해가죠? 거문도 사건도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어쨌든 이 거문도 사건까지 거치면서 조선이 너무 청나라, 러시아, 일본, 영국에 자기들 멋대로 이나 강대국들 마음대로 그냥 막 주물럭 거리는 거예요. 이해가죠? 조선은 아무 힘이 없잖아. 그래서 몇몇 지식인들이 조선을 중립화하자. 그러니까 어떠한 외국 세력도 조선에게 간섭하지 않게 하는 중립국으로 만들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바로 조선 중립화론입니다. 조선에 들어와 있던 독일 외교관이었던 부들러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유길준 이라는 인물들이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조선을 중립화로 만들어서 외국 세력 아무도 조선에 간섭 못하게 하자. 이게 조선 중립화론인데 뭐 그냥 이 둘이 부들러랑 유기준이 거문도 점령 이후에 거문도 사건 이후에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했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크게 이 둘의 내용을 비교해서 물어보진 않은데 아마 유길주는 좀 어렵게 나오면 개인 인물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유길주는 보면 중립론이라는 이론으로 당연히 이제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 했고요. 열강이 보장하는 중립국, 그러니까 강대국들도 우리가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드는데 꼭 보장해달라. 그래서 그 열강은 청나라, 뭐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이 우리 조선의 중립화를 꼭 보장해달라라고 했지만 되겠습니까? 조선 아무런 힘이 없는데 얘네들 다들 지금 침 흘리면서 조선 탐내고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시기점 85년쯤에는 조선은 내무부를 설치해서 그 국가 행정기관을 담당했고요. 뭐 이런 것들 교육기관을 설립했는데 요건 나중에 근대 사회 문화 파트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런 걸 표방했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여기는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저 검수 사건 연도랑 내용, 그리고 중립화론을 부들러랑 유길준이 주장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은 동학이요. 너무 중요하지 동학은. 오케이.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이제 볼 거고요. 동학농민운동은 이 교조 신원 운동부터 2차 분기 끝날 때까지의 순서를 먼저 학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중요 사건들의. 오케이. 그 다음 뭐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아마 쉽게 내면 이게 동학인지만 알면 되고요. 그런 거는 어렵지 않고요. 이제 어렵게 내면 순서.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개항 이후 농민들의 삶 당연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선은 개항을 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조선 신하들 관료들이 개항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외국에서 개항하자는 대로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 상품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조선에 그 외국에 좋은 상품들이 싸게 막 들어오니까 조선의 상품들이 일단 다 망하고요. 그 다음 조선의 쌀 식량들이 일본으로 막 빠져나가요. 우리 경제 사태 개항 배웠을 때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빠져나가니까 조선엔 또 쌀이 없어. 쌀이 없으니까 쌀값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층민들, 돈 없는 사람들이 제일 피해를 봐요. 농민들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죠. 이해가죠?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돼. 그럼 동학에 대한 간단한 특징 볼게요. 동학 누가 만들었냐면 최재우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뭐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듯 최재우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동부로 있는데 신의 계시를 받았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동학이에요. 그때 이제 동학이 19세기 말쯤 만들어졌는데 그때 천주교가 조선의 서학이라고 들어왔었죠. 그래서 그에 반대되는 나는 종교라고 해서 이름을 동학이라고 붙였어요. 주교 사상 인내천 평등 사상이고요. 후천 개벽 사상. 이제 19세기 20세기 때 19세기 특히 세도 정치기 때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힘든 세상이 끝나고 곧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했어요. 그걸 후천 개벽 사상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외세 배격했고요. 이런 기본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특히 서학 천주교도 그렇지만 서학이랑 동학이랑 둘 다 천주교랑 동학이랑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평등이에요. 평등. 그러니까 당시 신분제가 존재했고 특히 하층민들 입장에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인간이다. 양반과 농민들은 사실 구분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다들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하층민들이 천주교도 그렇고 동학도 많이 믿어요. 근데 최재호가 이제 이 여러 사상들을 내세워서 동학을 확장시키는데 정부는 최재호가 백성들을 현혹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는 이유로 최재호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최재우를 이어서 최시영이라는 인물이 포접제를 정비하고 동학 포교 활동을 전개해요. 포접제는 그냥 동학 조직망이에요. 그냥 뭐 몇 명이면 접, 40개의 집을 기준으로 접이라고 하고요. 이거보다 더 크면 그냥 동학의 조직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보면 여러분들 한 반에 20명 정도 되죠. 그럼 20명이면 한 반, 이게 10반이면 한 학년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것처럼 40개 집이면 접.
그거보다 크면 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학은 주로 3남, 조선 때 3남이라고 하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거든요. 그때는 남북도로 쪼개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충청, 전라, 경상에서 동학이 많이 퍼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최재우가 처형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최재우의 누명을 벗기고 동학을 정식 종교로 인정받고자 한 게 교조 신원운동이에요. 종교 조상의 원통함을 풀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교조 신원운동은 억울하게 죽은 최재우의 누명을 벗기고 포기의 자유, 즉 동학을 정식 종교로 인정받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게 뭐 공주 집회, 삼례 집회 듣고요. 93년에는 궁궐 앞에서 집단 상소, 그러니까 단체로 엎드려서 정식 종교로 인정해 달라고 절을 하고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보은 집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비슷한 주장을 계속해요. 정식 종교로 인정해달라, 최조의 억울함을 벗겨달라. 근데 그러니까 교조 신원운동이 1차 분기 전이, 아예 고부 농민봉기 전이다. 이렇게 처음 등장했던 운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순서, 맨 처음 등장한 순서 이제 알면 돼요. 오케이. 이제 동학 농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건 고부 농민봉기예요. 고부가 어디냐면 전라도 지역인데 거기서 고부의 군수, 고부의 지방관.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그냥 뭐 하나의 시 있죠. 뭐 성남시, 하남시, 안양시 이런 시의 시장 정도 되는 게 군수예요. 이해가나? 고부 군수 조병갑이란 인물이 부정과 수탈을 일삼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석부라는 저수지를 이미 다른 저수지가 있는데 억지로 만들게 해. 그때 이제 그 저수지를 만들 때 농민들을 너무 가혹하게 동원한 거지. 막 때리면서 일하게 시키고요. 근데 그 다 만들었는데 그 억지로 이용하게 하고 억지로 돈을 뜯는 거야. 너무 못했죠. 그래서 이제 고부의 농민들이 너무 불만이 가득했어요. 불만을 제기하고요. 이때 주도했던 인물이 전봉준이에요. 전봉준 이름 많이 들어봤죠? 전봉준이 사발통문이라는 글을 돌려서 농민들을 모아요. 사발통문이 뭐냐면 여기 나 이제 조병갑 치러 갈 건데 함께 할 사람 이름 적어. 이해하죠?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사실 이런 걸 처음에 물어보진 않아요. 예를 들어 이름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쓴다고 하면 뭐 전봉준, 제 이름 윤지환이거든요. 윤지환 뭐 등등등 이렇게 쓰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주동자라는 게 티가 나죠. 자기가 맨 처음에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냐면 둥그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 학통 시간에 원순열 배웠으면 원순열은 어디가 기준이 없다라는 게 나오죠. 아니 됐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 전봉준, 이렇게 쓰는 게 아닌데 전봉준, 윤지환, 또 누구 있냐? 세종대왕. 그냥 막 쓸게요. 아는 사람. 이순신.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원의 특징은 보는 쪽을 바꾸면 여기서 보면 여기가 위고 이렇게 돌려서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이 위이기 때문에 누가 첫 번째로 이름을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니? 그래서 주동자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쓴 거다. 뭐 이거는 뭐 굳이 TMI니까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전봉준은 랑 이제 농민들은 고부관 아래 점령하고 조병감을 내쫓아요. 그리고 전봉준이 창고의 곡식들을 가난한 농민들한테 다시 나눠주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 풀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저 조병갑이 만든 만석부 있죠? 없애버립니다. 근데 정부는 어쨌든 조병갑이 잘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병갑을 파면하고 새로운 군수를 임명하고요. 이때 어떤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관리로 정부에서는 안핵사라는 관리를 파견해요. 이때 이용태라는 안핵사가 파견됐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용태가 내려왔는데 농민들을 너무 가혹하게 체포하고 처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못되게 굴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용태 때문에 화가 나서 일어난 게 무슨 봉기? 1차 봉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전봉준이 무장이라는 곳에서, 이것도 전라도예요, 봉기를 주도합니다. 손아중이라는 인물이랑 함께 이제 이용태 너 가만 안 두겠어라고 시작한 게 1차 봉기. 이해하죠?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뒤에서 고부를 점령하고요. 백산이라는 그냥 이름 없는 하얀 산이에요. 나무가 없어서 하얗게 보인다 그래서 백산이라 그래. 그냥 작은 산에서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더 모았죠. 동학농민군들을 모으고 4대 강령이랑 경문을 발표합니다. 이때 발표한 구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제폭구민, 두 번째가 보국안민. 스포악한 관리를 몰아내자. 그리고 복국안민은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편하게 하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때 정부에서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고 군대를 보내는데, 사실 이거 누구랑 싸워서 이겼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차 봉기 때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이겼다. 이게 1차 봉기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 여기서 승리한 동학농민군이 어딜 점령하냐면 전주성을 점령해요. 저 두 전투 이후에 전주성인 것도 중요해. 이해가죠? 순서. 여러 번 강조해, 순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조선은 여기서 정부군을 2번이나 파견을 했는데도 진압을 못했죠. 동학농민운동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안 되니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구원병, 군대를 좀 보내서 그 군대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전에 갑신정변 결과에서 배웠죠.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려면 어디에 알려줘야 돼? 일본한테 알려줘야 돼요. 어떤 조약 때문에? 텐진 조약 때문에.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면서 우리 한반도에 군대 보낼 테니까 너네도 파견해 라고 하는 게 텐진 조약이죠. 이에 따라 일본도 같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명분은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어요. 근데 일본의 사정은 어때? 이때다. 나는 조선을 차지하려고 20년을 기다렸어. 청나라 박살내고 내가 이제 조선 차지하겠다는 생각이겠죠. 이해가? 그러면 동학농민군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자기들 때문에 청나라랑 일본이 들어온 거잖아, 한반도에. 그럼 두 나라가 한반도에서 전쟁하게 둘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전주 화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전주에서 체결한 화해 조약이야.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자기네들 물러가겠다, 정부한테. 그러니까 저 청나라 일본 둘 다 발 빼라고 해라. 그래서 대신 조건이 뭐냐면 패정개혁이에요. 여러 가지 잘못된 썩은 정치를 패정이라 그래. 그 패정을 개혁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정부랑 화해를 한 거야. 그게 정부 화약이야. 그리고 청일 양군은 다시 자기들 집으로 가라고 한 거라고. 이해가지?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지역을 개혁하기 위해 만든 게 집강소고요. 정부도 패정개혁을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기구를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해요. 그게 전주 화약의 결과, 이 두 개가 설치된 거야.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패정개혁안이거든요, 집강소에서 만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시험에 내는 학교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정부와의 원한을 싣고 모든 정사에 협력. 그러니까 정부랑 동학농민군은 이제 사이좋게 지내고 정부가 하는 일에 모든 걸 우리 동학농민운동이 도와주겠다. 동학농민군들이 탄광놀이 처벌, 친일파 처벌, 외과 통화자 처벌,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 능력만 있으면 관리 등용하자. 그리고 온갖 잡다한 세금 폐지하고요. 공채, 사채, 개인이 갖고 있던 뭐 빚이던 다 없애주자. 그리고 토지는 균등하게 나누고 경작하자. 그리고 뭐 부호, 횡포해서, 그러니까 농민들 막 착취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나 불량한 양반들 노비문서 소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신문제를 없애자는 얘기겠지. 그리고 과부의 재가도 허용하자라는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제시해요. 밑에 보겠지만 이게 나중에 가부 1차 개혁 때 반영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1차 봉기였고요. 이제 2차 봉기 보겠습니다.
동학 농민군이 정부랑 전주 화약을 맺었기 때문에 청일 양군에게 철수를 요구해요. 누가 싫다 그래? 일본이 싫다 그러죠. 일본은 이때만을 기다렸다고 청나라 박살내고 한반도를 차지할, 이해가죠? 그래서 일본은 청나라랑 협상 실패. 뭐 애초에 협상할 마음도 없었겠죠. 그다음에 어디를 무력으로 점령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해. 그리고 조선은 내정 개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경복궁을 점령했다는 건 뭐야? 청나라 너네 맞짱 뜨자라고 일단 선빵을 살짝 때린 거죠, 일본이. 이해가죠? 그리고 조선이 새로운 내각을 행정부를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요. 이게 가부 1차 개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이 어디를 공격해? 아산만이 어디냐면 저 충청도 앞에 있는 바다예요. 근데 청나라 분들이 기습 공격합니다. 이때부터가 청일 전쟁이야. 그럼 뭐 일본이 당연히 이겨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청나라랑 일본이랑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고 일본이 이겨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학농민군은 분명 자기네들은 청일 양군 집에 가는 걸로 조건으로 전주 화약을 체결했는데 저 둘이 하필 왜 자기들 나라도 아니고 한반도에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래서 다시 봉기합니다. 일본의 침략을 격퇴하려고 일본이 이제 경복궁까지 점령하고 청나라랑 전쟁을 펼쳤는데 일본이 이겨가니까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격퇴하려고 물리치려고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해요. 그래서 그때 전라도의 동학 부대를 남접 부대 전봉준이 이끌고요. 충청도 부대를 충청도가 더 북쪽에 있으니까 북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 남북접이 연합했다라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 둘이 모여서 남접 북접 부대가 논산에서 모여서 논산이 충청도거든요. 서울로 진격합니다. 근데 일본군이랑 조선 정부군이랑 손을 잡고 동학농민군이랑 싸우게 되죠. 당연히 이제 무기에서 우리가 한계를 보여가지고 일본은 총 이런 거 발달돼 있는데 우리는 다 대나무 창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주 의음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동학 지도부들은 전부 체포당하고요.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의 우금치 전투를 시로 쓴 게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죠. 여러분 국어 시간에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2차 봉기가 끝이 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끝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순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낡은 조선의 잘못된 패정들,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려는 운동이잖아. 그래서 반봉건 운동이라 그래요. 여기서 봉건은 우리 중학교 때 세계사 있을 때 봉건제 배웠죠. 그 봉건이랑 다르고 여기서의 봉건은 전통체제, 잘못된 전통적인 질서를 봉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반봉건, 반패정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동학농민 운동을 주도했던 농민들은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맞선, 특히 일본의 침략에 맞선 반침략 투쟁이고요. 동학농민군 개혁안, 방금 위에 봤던 패정 개혁안이 나중에 1차 가부 개혁에 반영돼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항일 의병 투쟁으로 이어집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근데 농민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동학농민운동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가보 을미개혁입니다. 셋 다 너무 중요하네요. 뭐 내신이라면 이 셋 중에 하나 무조건 돌려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료에서는 문제에서는 이게 1차인지 2차 가보개혁인지 아니면 을미개혁인지를 먼저 물어보고요. 그래서 그 사료에서는 뭐 1차 가보개혁에 관한 내용이면 1차 가보개혁, 2차면 2차, 을미면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을 주고 선지에서 올바른 걸 고르면 돼요. 그럼 선지에서는 정답 선지 빼고 나머지 두 개 이제 딱 돌려서 하면 애들 헷갈리게 딱 좋죠. 셋 중에 하나 구분하면 돼. 근데 여러분 반복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파트가 제일 양이 많죠. 얼마 안 남았어요. 가부개혁, 독립협회, 대한제국하면 아무면 될 겁니다. 오케이? 다시 얘기하지만 가보 을미개혁은 셋 중에 하나인지만 알면 돼. 그러니까 이게 가보개혁인지 1차 가보개혁인지 이게 2차 가보개혁인지 이게 을미개혁인지 구분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일본이 아까 경복궁 점령 이후 강제로 김홍집 내각과 흥선대원군 섭정을 구성해요. 근데 여기 부분은 잘 안 나와. 밑에 개혁 내용이 더 중요해. 오케이? 조선 정부는 일본의 간섭 때문에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요.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은 군국기무처 주도로 설치됐다는 굉장히 많이 나와. 왜냐면 군국기무처가 주도한 개혁은 1차 가보개혁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 셋 중에는 군국기무처는 어디에만 있다고? 1차. 근데 일본이 청일전쟁에 좀 집중하는 바람에 나름 조선이 자율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요. 그리고 뭐가 반영됐다고? 아까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가 반영돼요. 그래서 김홍집 내각이 군국기무처에서 이 개혁을 주도합니다.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 청나라 연호 폐지합니다. 이 말은 즉슨 조선은 청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더 이상 끊는 거야. 이제 관계 끝. 4대 관계 끝. 오케이? 그리고 개국 기년. 그래서 조선 건국된 1392년이 1년, 개국 1년 이렇게 해서 연도를 세요. 글씨가 너무 아니네. 오케이, 이해하나요? 그러면 1894년이면 부터 세면 503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개국 503년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이해가죠? 청나라 연호를 폐지했단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1637년부터 청나라랑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를 이제 더 이상 끊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다음 국내부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왕실 관련된 일은 다 국내부에서 해. 이 말은 왕은 더 이상 정치에 간섭을 못 해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는 왕실 관련된 일만 뭐 제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만 국내부에서 하라는 거예요. 뭐는 하지 말고 조선 정치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말고. 이해가죠? 6조를 우리 이후의 병형공 이거 조선 정치사 때 배웠죠. 팔아문으로 바꾸고요.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정말 자주 나와요. 그리고 경찰청 경무청 지금의 경찰청이죠. 헷갈렸어요. 죄송. 경무청 설치해서 지금 같은 경찰 제도를 이때 마련합니다. 이해가죠? 그다음 이제 위에 방금 정치와 관련된 개혁이고요. 경제와 관련된 것 한번 보겠습니다. 팔아문 큰일 날 뻔했네. 저 팔아문 중에 경제를 담당했던 그러니까 나라의 돈을 재정을 관리했던 것이 탁지아문인데 일로 재정을 일원화해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이전에는 그 나라 돈 관리하는 기관이 여러 곳이었어요. 뭐 호조 뭐 무슨 그러니까 이 선해청 뭐 등등등 여러 기관에서 나라 돈을 관리를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지출도 많고요. 그러니까 세금이 계속 줄줄 새는 거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곳으로 돈과 관련된 내용은 다 모아 탁지아문으로 모아서 여기서 일괄 관리를 해요. 그러면 겹치는 지출을 줄일 수 있겠지. 이해가죠? 다음 은본위 화폐 제도예요. 그러니까 은을 화폐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얘기해서. 오케이? 다음에 조세 급납화. 이제 세금을 동전 화폐로 내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쌀로 냈죠. 근데 글씨 너무 마음에 안 드네. 오케이. 그 다음에 도량형을 통일해요. 도량형이 뭐냐면 단위 같은 거야. 무게나 길이를 재는 단위. 뭐 킬로미터. 우리로 지금 치면 우린 다 단위가 미터, 킬로미터죠. 킬로그램 무게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다 통일을 했다고. 이해가죠? 한 가지로 통일을 했다는 거야. 당시에는 킬로미터 없었어요. 근데 뭐든 간에 한 가지로 통일을 했다고. 무게는 딱 이거, 길이는 딱 이거. 이해가죠? 다음에 사회제도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상 드디어 4,000년 만에 4,500년? 5,000년 만에 뭐가 없어져? 신문제가 없어져요. 진짜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부터,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발생하죠. 그리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에 입각해서 건국했단 말이야. 즉 우리 역사는 건국될 때부터 뭐가 있었어? 계급 신분제가 존재했어요. 근데 그게 드디어 대략 한 4,500년이네. 2333년에 건국됐다고 보면 4,500년 만에 신분제가 없어집니다. 다른 말로는 노비제가 없어졌다라도 이해가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의 재혼.
제가가 재혼이에요. 특히 뭐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는 남편이 일찍 죽었을 때 혼자 사는 분들의 재가가 안 됐어요. 여성분들 중에서. 근데 그런 거 특히 허용이 됐고요. 이제 여성분들 조혼 막 이제 15살, 16살 이럴 때 일찍 결혼하는 거 금지시키고요. 깜짝이야. 고문이랑 연좌제. 연좌. 고문은 뭔지 알죠? 뭐 때리고 이런 거. 그리고 연좌제는 뭐냐면 아버님이 만약에 죄가 있으면 내가 뭐 똑같은 처벌 받는 건 아닌데 뭐 어디 공무원 진출에 한계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피해 보는 걸 연좌제라 그래요. 자식까지 뭐 그렇게 그 죄가 되물린다는 걸 연좌제라고 하는데 그게 이때 폐지됩니다. 근데 이거 대부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1980년대까지 있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라도 폐지한 게 어딥니까? 그런데 큰 의의가 있죠. 2차 보겠습니다. 조선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았고요. 조선은 내정에 적극 개입합니다. 그리고 군국기문처럼 폐지하고 다시 흥선대공을 내쫓아요. 그래서 김웅지, 박영호 연립내각을 세워서 2차 가보개혁을 주도합니다. 이때 고종이 뭐를 반포하냐면 홍범 14조를 반포해요. 14개의 조항을 담은, 그러니까 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담은 글인데 봐봐, 이게 대표적으로 4개란 말이야. 하나씩 보겠어요. 1조 조선이 자주국임을 발표합니다. 이거랑 똑같죠. 청나라한테 사대를 폐지하고 조선이 자주국이다. 왕실과 국정사원 분리, 여기 있죠. 조선에는 경진민 탁자문으로 일어나. 그리고 과거제 폐지해서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한다. 다 1차 가보개혁 때 있던 거죠. 그쵸? 그럼 이상하지? 지금 2차 가보개혁을 하고 있는데 왜 1차 때 걸 하는 걸까? 그러니까 홍범 14조는 고종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글인데 2차 가보개혁 때 발표했지만 방금 봤듯이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이해하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문제에서 홍범 14조 이 내용 나왔을 때 이거 1차 가보개혁이라고 풀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2차 가보개혁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 이해하죠? 다음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꾸고요. 뭐 하는 일은 똑같은데 왕권이 더 제한돼요. 1차 때보다. 그리고 파라문을 7부로 바꾸고요. 지방제도 우리 조선 8대라고 하잖아. 경상도 전라도 이거를 23부로 바꿔요. 근데 이거 얼마 안 가요. 근데 왜 시험에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 그 다음에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이전에는 지방 군수, 뭐 지금으로 치면 어디 시장, 뭐 성남시, 아까 얘기했죠. 성남시장, 뭐 안양시장,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이 재판의 일을 본인들이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지방관이 판사의 역할까지 같이 했었지. 근데 이제부터는 재판소를 설치해서 재판 오로지 누가? 판사가. 그래서 사법권을 독립시킵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여기 경제는 2차 때 경제는 잘 안 나오는데 뭐 예산제도 시행하고요. 그러니까 1년에 나라에 1년 예산을 세우고 그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요. 지방간의 권한을 계속 축소합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 교육 부분에서는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했다. 이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학교 다니는 그 학교 제도 있죠. 초중고. 그런 근대적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요. 이때는 외국어 학교, 사범학교, 선생님들 만드는 사범학교를 만들기로 발표를 합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2차 가보개혁까지 봤고요. 그 다음 을미개혁 볼 텐데 을미개혁 전에 1895년의 상황을 살짝 알아야 돼. 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때 시모노세키 조약을 둘이 체결해요.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랴오똥반도로 타이완을 차지해요. 타이완은 대만이고요. 랴오똥반도가 여기 있는 땅이에요. 이거랑 저 밑에 대만, 이거 일본이 2개 가져갑니다. 이해하죠? 근데 저 랴오똥반도를 호시탐탐 노리던 국가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게? 러시아죠. 러시아는 만주랑 한반도 자기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프랑스랑 독일이랑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압박해요. 그걸 삼국 간섭이라 그래. 삼국이 간섭했다. 그래서 뭐로 간섭하게? 너 랴오똥반도 반납해. 이해하죠? 그리고 일본이 반납해요. 일본이 이때는 러시아까지는 이길 힘이 없었던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죠? 근데 봐봐. 명성하고 민비 입장에서는
청나라는 일본한테 졌어. 우린 지금까지 어쨌든 청나라한테 사대를 했어. 근데 사실 일본은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 근데 러시아가 일본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더니 일본이 러시아 말을 듣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청나라 대신에 이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친러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랬더니 일본 입장에서 어떨까 여러분? 화딱지 나죠. 내가 진짜 20년 기다려가지고 일단 청나라 치웠는데 아니 뭐 러시아는 갑자기 왜 내려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민비가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서 한반도로 러시아를 계속 불러들이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민비를 없애면 되죠. 일본 미우라 공사 외교관이죠. 주도해서 명성황후를 죽인 다음에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명성황후가 사라지는 사건이 뭐예요? 을미사변입니다. 정말 치욕스럽죠? 이러면 쓰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을미사변까지 있었고요. 그 뒤로 일본이 내정 간섭을 더 심화해서 추진한 게 을미개혁입니다. 이때 군대를 개혁해서 친위대랑 진위대를 다시 만들고요. 중앙군은 친위대, 지방군은 진위대. 연호를 사용하는데 이때 연호가 건양이에요. 그리고 태양력 사용하고요. 우리 양력 달력 있죠? 달력 중에 양력 음력 그게 태양력이에요. 양력이 태양력. 다음 단발령 시행합니다. 난리가 나요. 양반들은 부모님한테 받은 머리카락 한 올이 너무 소중한 거야.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체는 너무 소중해. 근데 이거 자르라고 난리가 나죠. 양반들 차라리 죽겠다 그래. 막 머리카락 자를 바에 죽겠다. 근데 진짜 죽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천연도라는 질병을 예방하고자 종두법 시행하고요. 이때 초등학교도 세워지고 가침정변 때 불탔던 우정총국 있죠. 그래서 이때 다시 세워져서 우편 업무도 재개해요. 그래서 이게 을미개혁인지 알면 되고, 어쨌든 을미사변과 단발령 시행에 대한 반발로 을미의병도 발발하고요. 그다음에 고종은 민비가 죽는 걸 보고 도저히 불안해서 경복궁에 못 있겠대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아간 파천이에요.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라 했기 때문에 아라사 공사관으로 파천한다 해서 아간 파천이고요. 러시아 공사관은 러시아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종로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지내요. 얼마나 그 해외에서 보면 조선 저런 호구 등신이 없겠어요. 말이 너무 심하죠? 죄송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겠어. 외국에서 왕은 자기 궁궐을 잊지도 못해. 뭐 그래요. 그리고 고종은 독살당할까 무서워서 이건 설이에요. 설. 진짜인지 모르겠어. 죽을 때까지 커피랑 쿠키만 마셨다는 설도 있어요. anyway. 그러면서 이제 을미개혁 중단됩니다. 자, 이 두 개의 내용 반영했고요. 좀 신문제를 어쨌든 폐지했던 게 가장 큰 의의죠. 그래서 우리나라 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왕권 제한하면서 전제 분주를 극복하려고 했고, 일본에 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의지를 좀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셋 중에 하나 구분하면 돼요. 오케이? 독립협회랑 대한제국 보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다 달았는데 독립협회는 그냥 이게 독립협회에 관한 건지만 알면 돼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더라고. 독립협회랑 대한제국은 그냥 이게 독립협회다, 이게 대한제국이다만 알면 큰 문제 없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네 학교 선생님이 독립협회 진짜 열과 성을 다해 피를 토하면서 설명했다, 만민공동에 강민공동에 구분하라 했다 하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독립협회 보겠습니다. 독립협회 연도부터 잡아두시고요. 96년부터 98년 만 2년, 횟수는 3년 이렇게 있었습니다. 독립협회가 세워진 배경. 당시 조선이 얼마나,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답답해서 그래.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그죠? 물론 지나간 과거지만 안타깝잖아요. 우리의 역사인데 좀 언제나 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조선의 내정 간섭을 실시해요. 그리고 삼국 간섭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어쨌든 지금 러시아가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야, 일본보다. 이해하죠?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이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권, 경제적인 권한을 이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다 뺏어가요.
돈 되는 거 자기들이 다 가져가. 그래서 이때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독립신문이라는 걸 창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힘입어서 서재필이 독립협회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문을 세우는데 이거 지금 서대문 그 형무소 박물관인가? 거기 앞에 가면 있어요. 나도 봤어. 여러분들도 다 가면 볼 수 있어요. 그게 독립문인데 이때 독립문을 세울 때 돈을 조금이라도 보탠 사람들은 다 독립협회로 회원으로 인정해줘요. 이해가죠? 그래서 그렇게 독립협회가 세워집니다. 저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주국으로 독립하자. 그게 독립협회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해가죠? 다음,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독립문도 건립하고요. 청나라 사신을 대접하는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조해요. 그리고 이제 저 독립신문 말고 근데 저 독립신문이 독립협회 신문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것도 독립협회 기관지 신문이긴 한데 잘 안 나오긴 해요. 그래도 나오는 학교 있으니까 대조선 회보라 글씨 너무 엉망이네. 늘 가능합니다. 이것도 신문이에요. 강연이나 토론회를 많이 해요. 뭐 신교육, 또 미신 타파, 또 신문 보고 미생 문제, 산업 개발 등등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토론회 강연회가 뭐냐면 10,000명의 백성들이 모인 토론회라 그래서 만민 공동회라 그래. 이해가죠? 배경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또 열강 이권 침탈이 또 심해되고요. 이때 러시아가 내정 간섭이 심했는데 군사 교관, 재정 고문 등을 한반도에 파견해요. 고문은 뭐냐면 고문은 뭐 어떤 걸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을 고문이라고 하는데 말이 도와주는 거고 실제로는 이래라 저래라 내정 간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권을 러시아가 또 가져가요. 그리고 독립협회에서 구국운동 상소문이라는 걸 올려. 그래서 자주 독립을 지키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립니다. 그런 배경을 통해서 만민공동회가 세워졌고 더 활발하게 운영됐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어렵게 등장하면 만민공동회랑 반민공동회를 구분할 텐데 보통 그렇게까지 내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그냥 독립협회인지만 알면 될 거예요. 그래서 독립협회의 성격은 좀 더 어떻게 변화하냐면 열강의 이권 침탈을 반대하는 쪽으로 좀 더 나아가고요. 민권, 그냥 백성들의 권한, 그냥 일반민들의 권한을 높이는데 좀 더 신경을 써요. 그래서 자주국권운동 같은 말로 반대로가 아니라 같은 말로 이권수호운동, 우리나라의 이권을 외국으로부터 지키자라고 하는 게 자주국권운동이고요. 러시아 쟤네 둘 있죠? 군사교관이랑 재정고문 철수시키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령도조차 요구를 철회시켜요. 저령도가 뭐냐면 저 부산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인데 이거를 이제 러시아가 조차 빌려 가려고 했거든요. 그거를 독립협회가 막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은 독립협회로 정말 많이 나와. 이해가죠? 그리고 뭐 정부의 부정부패는 이런 것도 비판하고 보수들의 악법 부활 시도하는 거, 뭐 연좌제 부활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비판하고요. 그리고 자유민권운동이라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높이려는 운동. 그래서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법률에 의한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 같은 것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민 참정권 운동. 국민들도 이제 정치에 참여 권한을 달라 이런 것도 하죠. 뭐 정부는 뭐 반대도 했는데 고정은 뭐 때때로는 그 인정도 했어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알겠죠? 그냥 이거만 보세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만민공동회 있죠. 거기에 누가 참여했냐면 개혁적인 정부 관료들, 좀 더 조선을 바꿔보려고 했던 젊고 개혁적인 정부 관료들이 함께해. 그래서 정부 관료가 참여했다 그래서 관민공동회라고 부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관민공동회에서 가장 신경 써서 한 활동은 의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 왕의 말이 곧 법이었잖아요. 근데 의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 이제 왕의 명령이 아니라 의회라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자.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우리도 상권 분립해서 의회가 법을 만드는 사회로 나아가보자라고 해서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회에서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해요. 독립협회랑 박정희 내각이 주도해서 중추원이라는 놀고 있는 기관 하나 있어요. 의회로 만드는데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헌의 6조, 이 헌의 6조는 6가지 결의안을 관민공동회에서 채택하고 승인을 해요. 그리고 그 정도 이걸 오케이 했어. 그 다음 중추원 관제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중추원이 의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요. 이해하죠? 그래서 입법권,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갖고 조약 비준권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중추원 관제인데 중추원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법률의 개정 및 폐지의 권한을 갖는다. 이게 의회의 권한이죠. 밑에는 헌의 6조인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독립협회는 어떤 사회로 나아가려고 했냐면 입헌군주제. 왕은 이때 헌법에 따라서 정치를 하고 왕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지금의 일본과 같은 입헌군주제를 추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전제 황권을 공고히 했다라는 표현 때문에 혹시나 전제군주제를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고정 듣기 좋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죠? 중추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중추원이 정부가 하는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갖겠다라고 했고요.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일어나 했고요. 중대범죄는 공개재판 이라 하고요. 가부개혁이 공포된 법령을 실천하자 이런 내용들이 헌의 6조에 담겨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것도 한번 봐두시고. 근데 이제 보수 세력들이, 보수 관료들이 독립협회에 의해서 너무 자기네들이 위기감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고종한테 달려와가지고 쪼로로 모함을 하는 거지. 그 독립협회가 왕이 없는 공화정으로 나아가려 한답니다.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바람을 잡아요. 고종이 그래? 그거 듣고 귀가 얇으시네요. 고종께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안 되겠네 해서 고종이 황국협회, 보부상 단체거든요.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켜 버립니다. 이해하죠? 자, 그러면서 독립협회는 끝이 나요. 의회 설립을 통해서 입헌군주제를 지향했고요. 계몽활동, 그러니까 여러 미신 같은 거 잘못됐다, 우리 국민들도 여러 가지 자유로운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계몽활동을 통해서 백성들의 민권의식을, 백성들의 권한을 높이려고 애썼고요. 외세 내정 간섭, 특히 러시아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권을 지키려 했고, 의회 설립과 내정 개혁에 따른 자강, 우리도 강해지자라는 걸 추구했죠. 근데 한계는 이권수 운동이 러시아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독립협회 보겠습니다. 마지막 대한제국이에요. 자, 대한제국 1897년에 수립돼서 1910년 나라 뺏길 때까지 존재했는데 역사로는 대한제국도 조선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조선이 1910년에 망했다. 대한제국이랑 조선이랑 같은 나라로 보고 둘 다 이제 1910년에 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타깝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조선 고종 입장에서도 아간파초는 아니다 싶어서 금방 돌아와요. 그래서 아까 96년에 갔죠. 그래서 1년 만에 97년에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면서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개최하고 대한제국을 수립합니다. 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이에요. 황제국이 갖는 의미는 우리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지구 일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역사로 봤을 때는 황제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이었는데 우리는 계속 중국한테 사대를 했죠. 그동안. 근데 우리도 이제 황제국가, 중국과 동등한 국가로 우뚝 올라서 보자라는 게 대한제국입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이때 대한제국의 연호는, 고종의 연호는 광무예요. 그래서 고종을 광무제라고도 하고요. 순종 연호가 융희였어. 융희. 그래서 융희제, 순종, 융희제라고 부르는데 둘 다 조선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고종, 순종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오케이? 뭐 이제 우리도 대한제국 됐고 황제국이 됐기 때문에 중국이랑 동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체결해요. 그게 한청통상조약이야. 아, 그냥 대한제국도 그냥 이게 대한제국인지만 알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어요. 이해하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우리도 여러 가지 국제기구, 만국 우편연합이나 국제적십자사 등에 가입하고요. 파리 만국 박람회도 참여합니다. 아, 대한제국 헌법이 대한국 국제예요. 이건 좀 많이 나오지. 그래요. 우리도 이제 헌법을 만들어요. 근데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헌법이 있어서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하고 왕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게 입헌군주제예요. 근데 우리 대한제국의 헌법의 문제점은 황제가 모든 권한을 가져가요. 그래서 황제가 이런 모든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전제군주제를 더 확립했다라 그래. 다른 말로 입헌군주제가 아니다. 이해가죠? 고종이 그냥 모든 권한을 갖겠다라는 걸 그냥 헌법에 써놓은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야? 오케이? 이해가죠? 그리고 대한제국이 독립국, 자주국 다 상관없어요. 이걸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한제국에서 실시한 여러 가지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그래. 우리 고종 연호가 광무니까 따서. 그래서 광무개혁의 원칙은 구본 신참이에요. 옛것을 근본으로 삼아 새것을 참고한다. 동도석이랑 비슷합니다. 점진적인 천천히 개혁을 하자. 이해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설치한 게 원수부라는 걸 설치해요. 황제 고종이 모든 군대 군사를 다 자기가 가져가요. 이해가죠? 그 원수부를 설치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군대도 더 증설하고요. 근대식 군대, 그러니까 좀 최신식 무기를 갖춘 군대를 길러냅니다. 그리고 무관학교도 설립해서 신식 군대도 양성하고요. 그다음에 황실 재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장원이라는 걸 설치해요. 그래서 황실 재정은 내장원에서만 당당해. 이해가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양전사업 실시해요. 이것도 많이 나와. 그러니까 나라에 또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또 왕창 걷어야겠잖아요. 근데 막 걷으면 안 되니까 그 토지 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좀 숨어있던 토지들이나 뭐 조사가 그동안 조사가 안 됐던 토지들을 한 번 더 다시 조사해가지고 좀 세금을 또 따박따박 거두려고 실시한 게 양전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지게를 발급했다라는 표현이 정말 대한제국 양전 사업으로 많이 나와요. 이해가? 지게는 뭐냐면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서야. 지금의 여러분들 부모님의 부동산 등기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한테 제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지게는 이 땅이 내 거라는 걸 증명해준 문서야. 이해하죠? 그거를 처음 발급했어. 어디서? 대한제국에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게를 발급한 양전 사업이라고 하면 광무개혁,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주도한 양전 사업이다라고 알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식사능업 정책이라 해서 여러 가지 경제 발전, 그러니까 뭐 회사도 세우고 이런 유학생도 파견하고 이런 정책도 실시하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광무개혁인지 말면 돼요. 오케이? 자, 자주국가 근대화를 지향했죠. 근데 여러 가지 한계가 보였어요. 너무 황제 중심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부정부패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가 어렵고요. 너무 황제권만 강조했죠. 좀 전제군주제로 돌아가려는
구식적인 모습을 보였고 일본 등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러일 전쟁이 일본의 개입으로 중단됐고요. 농민 수탈이 좀 심해져서 농민들이 농민봉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대한제국인지만 알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풀어주겠어. 여러분 연도 이거 꼭 하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해설 들으세요. 나는 바로 갑니다. 자, 그럼 2-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사료를 읽는 한국사. 형성대원군을 빨리 돌아오게 하라. 그리고 청에 대한 종 허례를 폐지할 것이다. 문벌 폐지. 오매. 재정은 호조했어요. 재정 일어나. 이걸 누가 일으켰냐면 김옥균, 박영묘. 그리고 청 간섭 배제 등을 추진한 목표로 정변을 일으켰으나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했대. 근데 이거 좀 두꺼운 걸로 써줄까? 이거 별로 티가 안 나네. 그쵸? 다시. 재정 일어나. 가를 일으켰는데 누가 일으킨 얘네가 일으켜. 청나라 간섭 배제가 목표였고요. 청군 개입으로 그러나 실패했다. 갑신정변이죠. 가워제 폐지한 거 1차 가보개혁이죠. 이게 아간파천. 정답 3번이죠. 우정총국 낙성 축하연을 계기로 갑신정변이 시작됐고요. 이건 임오곤란 직후고요. 임오군란. 뭐 청일 양구, 뭐 텐진조약 때문에 청일 양군이 조선에 상륙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했고 그것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이 재봉기했죠. 2차 봉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2-2번 가나 시기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 그러니까 가나 사이에 있는 걸 고르면 돼. 난리의 비밀은 고부였대. 온갖 방법으로 백성을 수탈한 게 조병갑이래.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권세를 이용해 재물을 빼앗아 그 난리게 한 자는 또 안핵사 이용태래. 이거 언제게요? 이게 고부 농민 봉기 때예요. 청의 도움을 구한 건 좋은 계책이 아니었대요. 우리가 전주성을 차지하고 동학농민운동, 전봉준 등이 이끄는 농민의 무리가 전주성을 차지했대. 이게 1차 봉기 때죠. 그러면 1차 봉기 때 동학농민운동이 전주성을 점령했던 상황이야. 남적과 북적이 논산에서 연합한 건 2차 봉기 때죠. 이게 1차 봉기인데 이게 전주성 점령 이전이죠. 정답 2번. 1차 가보개혁이 시작된 건 2차 봉기 때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경복궁 점령한 이후에. 그리고 보훈 집회가 전개된 건 고부농민 봉기 이전이에요. 이건 교조 신호운동 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건 이 이후죠. 2차 봉기의 배경이니까. 정답은 2번. 자, 가나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국 기무처에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이래로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못했대. 1차 가보개혁이죠. 왕비가 시해된 이유 등이 주도한 개혁으로 태양령을 채택했대. 을미 개혁. 단발력 을미 1차 가보개혁이죠. 홍보수사조가 2차. 정답 2번이래. 과부재앙 1차. 이게 2차니까 정답 2번. 오케이? 이거 셋 중에 하나 구분하면 되죠. 자, 2-4번 밑줄친 황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광무 원년. 광무 딱 봐도 대한제국이네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 자리에 오르셨다. 그리고 조선이 자주 독립국이 되었다. 황구단에 가서 즉위식을 황제 자리에 올랐다. 대한제국입니다.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이죠. 이게 독립협회에 관한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대한제국이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진짜 이 3-2단원이 양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다 중요하니까 본인 걸로 꼭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 걸로 여러 번 또 반복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국권 침탈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안녕.